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게 내 탓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쳤다고 자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책,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한 거센 촛불 시위 앞에서 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 이슬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자책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 시작하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다시 다가가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언약과는 달리 사찰하고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왜곡하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사익을 챙겼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친 것은 물론이고 국민 앞에 스스로 한 약속마저 이 헌식처럼 팽개친 채 결국 구속이라는 자승자박에 참담한 현실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에 입춘이 있었는데 이런 꽃샘추위도 이렇게 심한 꽃샘추위, 이렇게 강력한 꽃샘추위 아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까지 방송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헌정사상 4번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역사적 아픔, 네. 날씨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봅니다. 김홍국 교수께서는 이 링거까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꽃샘추위 때문에 링거 맞은 것은 아니고요. 감기 몸살 걸렸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 방송 잘하려고, 우리 출발해서 방송 잘하려고 어제 가서 링거 맞고 왔습니다. 김우석 부수장께서는 괜찮았습니까? 다행히. 네, 건강 잘 챙기고 계시고요. 네. 자,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김홍국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대한민국 민주정의 건축가 김홍국. 깊은 밤 울려 퍼진 MB 비리 적폐 경적, 구치소행 차량 행렬, 국민들은 안타깝네. 헌정사 치욕이라네. 대통령이 또 구속됐네. 구치소 철문 소리 쿵 울려 닫혔다네. 창문의 일렁이는 바람에도 괴로울까. 그대여 진실 구하고 국민 앞에 참여하라. 뇌물 횡령 조세 포탈 부정 축제 당선 무효, 증거인멸 우려되네. 구속 사유 인정됐네. 부도덕 국정농단사 종착지를 찾아가네. 다시는 반복 맛에 정치권의 부정부패, 지록 위마 호가 호의, 도행 역시 혼용무도. 시민들 가정맹어호 권력도 쭉 견제하세. 성공한 평창 오륜 속속 발표 개헌안들, 남북정상 북미정상 해결 방안 모색하네. 어저버 한반도 평화 손 맞잡고 일구어 보세. 네, 정말 장편의 서사입니다. 네,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썼습니다. 네, 우리 장편의 서사에 또 이 단편의 이 일침으로 맞서는 김우석 교수님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길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좀 주셔가지고 짧게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개헌안 유감. 목표는 민주완성, 과정은 권위주의.
청와대 좋은 개헌, 국회는 어불성설. 국민의 개헌 열망에 정치권은 찬물만. 이상입니다. 아, 네. 역시 짧고도 확실한 일침이었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문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아주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이 대통령의 개헌안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 분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제 대통령 개헌안 3차례에 걸쳐서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첫날은 기본권 문제와 전문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뤘고요. 두 번째 날에는 지방 분권 또 국민 주권 문제, 세 번째 어제는 이제 권력 구조라든가 또는 선거법 등 다양한 그런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저는 일단 국민들이 바란 여망에 상당히 맞았고 시대 정신에도 부합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가 됐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시대 정신에 맞게 잘 정리했다. 특히 4.19 민주혁명이라든가 부마항쟁, 5.18, 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다양한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그런 분기점마다 꼭 있어야 될 그런 시대 정신을 잘 담았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과거 가져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그런 단점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 그리고 지방분권 또 어제 선거에서 비례성의 원칙이라든가 소수정당 또 소수자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담았다. 이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런 로드맵 아니겠습니까? 네. 야권의 반대가 있고 이런 속에서 과연 이런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앞으로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또 국회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개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역시 점수는 좀 위험하긴 한데요. 네. 저는 어제 내용들 본다면 한 85점 정도. A까지는 사실은 왜냐하면 앞으로 길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85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90점 이상 주실 줄 알았더니 85점 정도로 정리를 하십니다. 90점을 주기에는 약간의 또 그런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은석 부소장님. 저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네. 이게 시험 자격이 있는지부터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발악도 아니고 시험 자격 문제다. 네. 지금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네. 야당에서는 3부작 개헌 시효라고 하지만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지금 허영 교수가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칼럼을 네. 썼어요. 허영 교수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김철수 교수하고 해가지고 헌법학의 교과서 같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네. 김철수 교수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허영 교수는 진보적인 입장이었는데 허영 교수가 일침을 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보셨겠지만 국무회의를 심의를 하지 않으면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국무회의는 패싱하는 이런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발표도 조국 수석이 할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기가 힘든 거죠. 이거는 네. 헌법을 고치자고 하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어제도 그 발표를 좀 봤는데 조국 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제 핵심이 권력 구조 부분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70년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 세력은 내각제를 주장했던 거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이승만 정권과 군사 정권 이런 데에서 대통령제를 추진을 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지금 절충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허울뿐이 총리제를 일단 지금 고치고 제대로 된 대통령제, 정부통령제를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내각제로 하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정쩡한 절충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헌법 대통령 그 발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논의보다도 전문가들의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과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냐, 아니면 뭐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일 텐데요.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뭐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거쳤겠죠. 그런데 네. 발표하는 그 지금 검토했던 사람들이 비서실장, 그 뭐 조국 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기사에도 다 나왔잖아요. 자, 네,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좀 더 앞으로 그 전문가들의 그 논의와 검토가 좀 필요한 이런 사안이라고 좀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그 핵심적인 사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4년 연임제를 이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내각제나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하자면은 대안이 그렇죠. 제시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대통령제는 어제 조국 수석이 발표한 대로 지금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통령제의 필요성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그런 정말 민주사회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저는 훨씬 더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봤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렇게 많은 국정농단 국기문란 범죄가 벌어져도 전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촛불혁명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내각제의 필요성, 책임정치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사실은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 연임제를 했을 때 장점들, 책임정치 그리고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사실은 5년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 아니냐. 대신에 과거처럼 총리를 대통령이 명을 내려서 통할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초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는 어디서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의는 결국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주자들이 약속했던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서 새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과거 그런 근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대사회에 걸맞는 복지와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함께하는 대통령으로 갈 것인가. 네. 그런 많은 분야에서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고 뭐 특별 사면이라든가 과거에 뭐 원포인트 사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헌법 개헌안에서 이런 부분을 담았다. 특히 국회가 전혀 논의도 진전시키지 않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선다고 하니까 그때야 지금 허겁지겁 하면서 지금도 일자를 계속 미루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도리어 국민들의 그런 비판의 목소리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국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안과 함께 국회에서도 정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26일 일단 대통령 개헌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될 거냐? 과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가 가능하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점인데 정치권의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김원석 부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실까요? 일단은 그 정부에서 발의하는 순간 국회에서는 뭐 여당 빼놓고는 다 진보 측면의 야당들도 지금 다 반대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발의하는 순간 물 건너간다. 개헌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다른 야당에서도 많이 반대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6월 지방선거 때 좀 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지금 3분의 2가 넘어야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개헌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에 이걸 취소를 하고 설득을 계속 해야죠. 그래가지고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시기도 중요하죠. 사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야당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압박을 넣는 용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해요. 그러나
시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개헌하는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충실해야 하는 거고 그 충실한 게 대통령 권한을 좀 줄여가지고 정말 민주주의 이루자는 건데 과정 자체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라고 하면은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고 내용을 위해서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도 이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야당에서 받지 못하다고 하면 이 개헌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지방선거까지 어차피 책임 공방으로 지리하게 갈 거고 그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오래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네.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어서 논의한 지가 과거 김영호 의장이라든가 또는 정의아 의장, 정성인 의장까지 많은 논의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내용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은 야당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야당도 물론 또 결이 다 다릅니다. 네. 정의당 주장 다르고 자유한국당 주장 다르고 다 다른데요. 저는 국회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에는 역시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역사에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마 상당한 갈등이나 또 어려움은 있을 텐데요. 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시 국민들께서 얘기를 해 주실 거다.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가고 네.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를 지금 이런 상황 발의를 한다면 합의를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비관적인 관측이 있겠고 그러나 뭔가 국민의 여론 압력이 결국은 그 정치권을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그 정치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의 그 안철수 그 인재영입위원장, 네, 1차 이제 그 인재영입에 이어서 그 한국당 소속으로 있던 전현직 그 지방의회 의원들 상당수를 이제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생각보다 인재는 영입한 인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네. 파괴력 있는 한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을 많이 표하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장을 출마할 것인가가 제일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승지 못하고 3등이라도 한다면은 결국은 정계 은퇴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송파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네. 지역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이 목표라고 하면 일단은 당에서 주도권을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인재영입 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좌중운생 관계라고 해가지고 결국 밑에 있는 그 당직자들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석인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서울시장을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간은 좀 늦어지겠지만. 김홍국 교수님? 저는 일단은 어제 그런 영입 상황을 보면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정말로 그런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네. 보수와 진보 양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를 표방했는데 어제 입당하겠다는 전현직 사실은 지방 의원들 그 모습으로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인재로 앞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가 내용도 민망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이 네. 얘기하면서 곰팡내 나는 정당에서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반면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줘서 고맙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저는 수준이 참으로 안타깝다. 네, 정치적인 언사들이 좀 너무 좀 심해요. 정치는 레토릭 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미래의 희망을 주고 정말 보수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구속되듯이 이 참담한 현실 정말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보수가 국민들께 선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네.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인재영입이 될 것인가. 안철수 위원장도 상황이 급하지만 네. 조금 더 국민을 내다보고 과거에 정말 깨끗하고 과거에 힐링 캠프 출연하면서 국민들에게 주었던 그런 이미지 회복하지 못하면 본인도 정치 생명이 사실은 뭔가 역사적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인재 영입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된 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너무 근거 없는 뭐 희망을 부추겨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처럼 뭐 곰팡 내 쓰레기 이제 이런 그 언사로 정치에 대한 좀 환멸을 좀 키워가서도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간단히 한마디씩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당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발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중진 의원들이 아주 그냥 앙앙불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국당 사태 어떻게 보는지 먼저 김홍국 교수부터 좀 들어볼까요?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이나 정치를 보는 아주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친 언사와 또 당을 사실상 사당화하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당을 위기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중진 의원들도 부당히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은 또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네. 한국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지 좀 제대로 국민들께 깨끗하고 도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행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은석 부소장님. 계파 갈등이라보다는 리더십 위기죠. 네. 그래서 적정 분열이라고 하는 오해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홍준표 대표가 성과를 못 내기 때문이에요. 네.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사람들을 못 찾고 결국은 막말 이런 부분들도 뭐 과정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사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9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사고 소식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수리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평촌에서 삼봉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장수에서 송내, 계양에서 김포요금소까지 7km 구간 더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도 계양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청계요금소 부터 청계 터널까지 모두 앞에 11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에 사고 소식이 있는 도심 쪽으로 진입하는 길 군자교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이 뒤쪽으로 월릉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 전으로도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사이는 양방향에서 밀립니다. 오늘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재 목동교 부근 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신정교를 지나 금천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 진입하는 길은 신정교 부근 그리고 목동교에서 양평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10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와 이제 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융시장이 뭐 별 문제 없을까요? 예.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렸는데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11%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현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시장이 안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올해 안에 미국은 서너 차례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 미국 금리가 같이 따라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면 더 문제인데요. 금리를 이제 미국처럼 계속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먼저 그 1,450조 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연쇄 부도 위험이 네. 아주 커지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투자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면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부분이야 어떻든 정부로서도 조금은 이제 억누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부동산 시장도 이제 너무 이게 위축이 되면은 돈이 돌질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계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대우건설과 그 한국GM 또 그 대우조선해양 등이 부실 기업들의 그 구조조정 아주 그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우리 경제는 부실 기업들이 많아서 구조조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경제가 정말 위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부실 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 대우건설이나 한국GM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면면을 보면요. 조선, 건설, 자동차 등 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게요. 우선 그 대우건설을 보면요. 지난 2월에 호반건설이라는 회사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협상 막바지에 3천억 원에 달하는 그 숨겨진 해외 손실이 드러난 바람에 매각이 이제 무산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GM은 잘 아시다시피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미국 GM과 이제 구조조정 방안을 지금 정부가 협의 중에 있는데 네. 구조조정 제대로 안 되면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아주 그 부실이 큰 기업인데 네. 정부가 그동안 투입한 돈만 12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돈 투입한 것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한 뒤에 2019년까지 매각하겠다 이런 어떤 네.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지 아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실기업 문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손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조조정 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대마불사라는 건데요. 네. 기업들 규모가 이제 너무 큰 이제 기업들이다 보니까 쓰러뜨리면은 경제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실 기업들이 쓰러지면은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렇죠. 지역 경제가 이제 피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명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원인은 구조조정 주체가 이제 없다는 건데 이 대형 부실 기업들이 대부분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를 받고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주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은행부터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산업은행이 이제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제 산업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자율권이 없고 네.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신주의로 세금을 투입하는 대책만 계속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임직원이 그 출자해서 낙하산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부실 기업들 제대로 관리나 경영도 되지 않고 오히려 세금으로 이 사람들 월급까지 받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업은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업은행의 이제 인사 조직을 일단은 이제 독립적인 체제로 만들어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게 이제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 특정 국책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시장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부실화하면요. 주가가 떨어지고요. 또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이 생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인수나 합병을 해서 살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대출시장이나 M&A 시장 이런 시장이 잘 발달해 있으면은 시장 스스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죽일 기업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은행이 뭐 일단 뭐 기능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이제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이 알아서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말하자면은 이 충격도 좀 흡수를 하면서 해나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한국 GM 같은 경우 하더라도 그 정부 지원을 지금 한국 GM에서 GM에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누군지 사실은 좀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뭐 한국 GM이 당당히 욕을 하고 너희들 뭐 지원 안 해? 우리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 GM을 아웃시키면 당장 이제 그 대규모 실업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정부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갑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나라 정부 규제나 우리나라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구조조정 해라. 그다음에 그 돈 대달라. 그렇지 않으면 떠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으로 나오니까 참 이게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을 그 효율적으로 그 추진하기 위한 그 3대 원칙을 일단 제시를 한 바 있는데 네. 이 3대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3대 원칙이 뭐냐면요. 우선 구조조정을 이제 사전 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서 미리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이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미리 손을 대겠다 하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은 구조조정 펀드 같은 거를 조성해서 시장이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산업 논리와 금융 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금융 논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무조건 빚 많고 상환 못하면은 이제 청산한다. 이것이 네. 금융 논리거든요. 근데 산업 논리는 뭐냐면 기업이 지금 부실해도 회생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까지 이제 따져서 결국 네.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건데 산업 논리를 이제 비중 있게 이제 반영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원칙을 보면은 기업을 쓰러뜨리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다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아주 우선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 원칙이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지는 아직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첫 시험 무대가 이제 성동조선과 그 STX 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동조선과 STX 조선은 청산 가치가 전속 가치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난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청산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1월에 정부의 새로운 구조조정 이 원칙이 나오면서 금융 논리만 보면 안 된다. 산업 논리로 회생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네. 구조조정 방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성동조선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네. 또 STX조선은 인력을 40%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려서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이제 유지하겠다 그런 어떤 정부의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두 회사가 살아날 것이냐 하는 건데 가장 큰 변수는 조선경기입니다. 앞으로 네. 조선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계속 자금만 투입하고 또 쓰러지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외래 변수에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 자, 이 정부의 그 구조조정 정책이 좀 성공하자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새로운 그 3대 원칙이 제대로 관철돼서 네. 선순환을 이루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칙을 일단 내놓은 이상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 아픈 거 생각해서 수술하다 말면은 그 환자는 병만 더 키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실기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내놓은 이상 그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라. 그리고 이제 이 수요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금을 투입해라.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정책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부실기업을 제대로 구조적으로 못한다면은 기업도 놓치고 일자리도 놓치는 그런 어떤 이제 화를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제대로 지켜라. 가장 중요한 어떤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고 그렇습니다. 원칙을 제대로 지킬 필요가 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 그 공방만 뜨겁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이고 영어 사전을 그 처음으로 만든 사무엘 존슨, 당시 산업혁명이라는 그 격변의 시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시정해야 할 새로운 오류와 저항해야 할 새로운 편견이 존재한다. 부디 정치권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